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27일차 가설 검정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6일 동안, 6일 동안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자, 어, 통계학은 말이죠.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예. 기술 통계학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계량들을 뭐 평균이라든가 뭐 분산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통계량들을 그 숫자나 아니면은 그래프 그 분포 곡선과 같은 형태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기술 통계학이라고 했어요. 자, 추론 통계학은 뭐라고 했죠? 추론 통계학은 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죠. 표본을 추출해서 자, 이 추출된 표본을 갖고 이 표본의 어떤 정보들로 그 분석한 통계량들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어, 평균이라든가 분산 이런 또는 표준 편차 이런 것을 이제 구해 가지고 얘를 갖고 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모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모분산이라든가 예. 시그마 제곱 분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뮤는 이제 모평균이죠. 모평균이라든가 시그마 제곱 그리고 시그마 분산과 이제 그 표준 편차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이 표본을 갖고 모집단의 정보를 결국은 추정하고 하는 것을 이제 추론 통계학이라고 해요. 자, 추론에는 추정이 있고 검정이 있어요. 검정. 자, 추정은 뭐냐? 추정은 자, 이 모수, 지금 모평이랑 모분산, 모뷸 등을 추측하는 게 추정이에요. 지금 좀 전에 이 그림 그려서 보여드린 게 이제 추정인 거고. 자, 검정은 뭐냐? 검정은 모수가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나의 가설로 설정을 해요. 예? 그리고 그 가설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표본 데이터 분포에서 이 표본 평균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성된 범위 내에서 추정된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을 구했죠. 자,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이 뭐라고요? 예. 자,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X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구간, 응? 형성된 어떤 구간 내에 추정된 이 모평균이 이 안에 존재할 이제 확률을 이제 구했어요. 자, 이걸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 이제 추정이죠. 근데 이 신뢰 구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 수준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신뢰 수준. 신뢰 수준 뭐 90%, 뭐 95%, 뭐 99%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 이 추정에서 사용되는 신뢰 수준이 검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즉, 그 가설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에요. 그래서 가설에서 제시된 주장이 통계적으로 실제 모수와 같을 확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가설은 어떤 그 모수의 정보에 대한 어떠한 가정이나 아이디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통계에서 이 가설은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 다음과 같은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기술해요. 자, 이건 이제 H0, H0, 숫자 0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귀무가설. 자, H0, 이걸 이제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H1 또는 HA라고 되어 있죠. H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또는 HA. 자, 이거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 자, 예를 들면은, 자, H0, H0. 자, 이 귀무가설은 전기의 매출액과 단기의 매출액이 같다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이제 귀무가설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대립가설은 전기의 매출액과 단기의 매출액이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고. 자, 어, H0. 이건 이제 귀무가설을 표현하는 기호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게 됐냐면은 자, 이 0이라는 거는 null hypothesis. 그 널 하이퍼테시스의 약자예요. 자, 이게 이제 귀무가설인데 여기서 널이라는 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비어 있다 뭐 이런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더 확장해서 의미 차이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귀무가설에 해당하는 가설이 전기의 매출액과 단기의 매출액이 같다. 이게 뭐야? 차이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귀무가설은 자,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설정해 주면 돼요.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차이가 없다. 이 널이다. 예.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관심사항이나 변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대립가설은 자, 대립가설을 표현하는 기호는 자, alternative hypothesis의 약자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대체하는 또는 대립하는 가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설은 궁극적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성립되기를 원하는 가설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1종 오류와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1종 오류입니다. 제1종 오류는 뭐냐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판명하는 경우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알파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파 유의 수준. 그리고 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도 참으로 판명하는 경우에 제2종 오류 확률을 베타라고 합니다. 베타. 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 표 2.7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한다는 얘기예요. 귀무가설을. 자, 채택한다라는 거는 귀무가설을 참으로 판명해가지고 귀무가설을 그대로 채택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 거짓으로 판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인데 거짓으로 판명하니까 이게 이제 제1종 오류가 되는 거고요. 자, 거짓인데 거짓으로 판명하면 그냥 옳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건 뭐예요? 참으로 판명한다는 거죠. 자, 귀무가설이 참일 때 참으로 판명한 거는 옳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거짓이면 기각을 해야 되는데, 자, 채택을 해주면 참으로 판명하면 이거는 이제 이종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는 자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알파가 0.05이면요 제 1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5%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타 제2종 오류 발생 확률은 선택할 수는 없고 알파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건이 일정하면은 베타는 작을수록 좋겠죠. 자, 이어서 그 검정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정력은 뭐냐면은 자, 거짓 가설을 확실하게 기각할 확률을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베타로 어, 계산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죠? 자, 베타가 뭐라겠습니까? 앞에서. 자, 귀무 가설이 거짓인데
그러면 기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각하지 않을 확률이.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거짓가스를 기각하지 못할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체 100에서 베타를 빼주면은 거짓가스를 분명히 기각할 확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타를 줄이면은 검정력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짓가스를 기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알파하고 베타는 좀 상충관계에 있어요. 상충관계. 즉, 알파를 늘리면은 베타가 줄어들고 알파를 줄이면은 베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검정력을 증가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줄여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어렵게 만들면 자, 베타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 베타의 이 위험성 리스크는 동시에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표본 크기를 늘림으로써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수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어, 표본을 마냥 많이 수집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될 거예요. 자, 가설 검정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검정 단계는 보통 어, 네 단계 또는 자, 다섯 단계까지 이제 교재에 따라서 좀 틀려요. 어떤 교재는 4단계 얘기하고 어떤 교재는 5단계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5단계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저 가설의 설정 단계입니다. 그 상호 배타적인 한 쌍의 주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상호 배타적인 한 쌍의 주장이 뭐냐면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가설 검정하려면 가설을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 규칙을 설정합니다. 결정 규칙.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검정이란 뭐라고 해요? 검정이라는 거는 검정은 모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나의 가설로 설정하고 그 가설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 귀무 가설을 채택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이걸 결정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그 어떤 결정 규칙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 결정을 위한 규칙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2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모수 정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통계량 계산 방법이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이 결정 규칙하고 이제 비교를 해요. 자, 그게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가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기무 가설의 어떤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4단계까지를 이제 가설 검증 단계로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이제 최종 5단계까지 사후 조치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의사결정 어떤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계인데요. 자, 뭐냐면 자, 귀무 가설을 이제 기각하느냐 기각하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후 조치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조치가 필요하면 사후 조치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굳이 5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단계는 자,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럼 각 단계별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1단계 가설의 설정. 자, 먼저 상반되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H0, H1 자 이게 귀무가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대립가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야, 요 아까 그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어? 귀무가설은 널 어? 널 하이퍼테시스 해가지고 널이 없다. 널 의미가 뭐라 그랬어? 없다. 예, 영향관계가 없다. 또는 또 차이가 없다.
자, 그죠? 자, 이거 뭐 효과가 없다,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기무가설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전기의 매출액과 단기의 매출액은 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기무가설 봅시다. 신약과 기존 약 간의 효과의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죠. 없다. 그죠? 대립가설은 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한 거고. 자, 여기도 보면 주말과 주중의 판매량은 차이가 없다라고. 대립가설은 있다. 이고. 자, 새로운 생산 방식에 따른 품질 개선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기무가설이고. 자, 자,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대립가설. 자, 이렇게 해서 상반되는 두 개의 가설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가설을 설정했으면요. 그 다음으로 결정 규칙을 설정합니다. 결정 규칙. 자, 어, 결정 규칙이란 건요, 이 앞에서 설정한 그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냐면은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 저 귀무가설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은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그대로 채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설 검정은 자, 표본 통계량과 귀무가설에서 가설로 정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그 차이값을 자, 검정 통계량이라고 해요. 자, 어떤 차이값이냐? 자, 표본 통계량과 귀무가설에서 가설로 정한 값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그 차이를 검정 통계량이라고 한다. 자,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자, 귀무가설에서 가설로 정한 값은 뮤 제로로 표시하고 표본 통계량은 뮤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에 대해 있어서 이 표현 방식은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양측 고리 검정, 좌측 고리 검정, 우측 고리 검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그래프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결정 규칙이란 거는 좌측, 우측 또는 양측 검정에서 극단적인 값의 수준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자, 이 극단적인 값, 즉 크리티컬 밸류의 값을 나타내는 표본 분포 곡선의 아래 영역을 표본 분포 곡선의 아래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한다. 자, 이제 보시죠. 이 극단적인 값, 크리티컬 밸류를 이제 임계치라고 하는데 임계치. 자, 임계치 이 영역. 그 가운데 그림은 양측 검정에 대한 결정 규칙이고요. 왼쪽 그림은 좌측 검정, 오른쪽 그림은 우측 검정에 대한 이제 결정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 임계치는 표본 분포를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과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영역으로 나누는 이제 경계값이 돼요. 자, 뭐가 임계치가. 자, 유의수준 알파를 정하면은 유의수준 알파가 뭐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의수준 알파가. 알파는 일종 오류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종 오류 확률이 뭐죠? 일종 오류 확률이? 자, 귀무가설이 참인데, 참인데, 거짓으로 판명할 확률. 그죠? 자, 이게 유의수준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의수준 알파를 정하면은 결정 규칙에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임계치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 예? 그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존재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예. 자, 검정 통계량이 뭐라 그랬죠? 예, 검정 통계량이 표본 통계량과 자, 표본 통계량과 귀무가설에서 설정한
값이라고 했죠. 그 간의 어떤 차이. 자, 그걸 검정 통계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이 존재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 규칙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정 규칙 설정했으니까 검정 통계량 계산하겠죠.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데이터 전 처리를 거쳐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통계량 계산에는 모수를 알고 있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에 따라서 계산 방법을 달리하게 된다. 이것도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4단계에서 의사결정하죠. 자, 뭘 갖고 의사결정해요? 자, 3단계에서 도출된 통계량 갖고 2단계에서 설정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하고 가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사후조치가 필요하면 사후조치를 해요. 자, 귀무가설 기각 여부에 따라서 사후조치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더 나은 품질 수준을 만드는 것을 만약에 목적으로 도입을 했다. 그런데 이 가설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도입 전보다 품질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생산 방식을 추가로 개선하는 사후 조치가 필요하겠죠. 반면에 통계적으로 새로운 생산 방식 도입 전보다 품질 수준이 높아졌다면 사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후 조치 필요 없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품질 수준이 높아지긴 했는데 사전에 수립한 목표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떤 개선의 어떤 사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이처럼 이 가설 검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돼요. 각 단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자, 1단계하고 2단계. 자, 1단계 뭐였어요? 1단계는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가설,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단계는 결정규칙, 결정규칙 설정하는 거예요. 자, 결정규칙은 어떤 결정규칙 설정한다고 했죠? 자, 이 귀무가설을 자, 기각할 거냐, 채택할 것이냐. 자,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무엇보다 가설이 명확해야 하고 또 이 의사결정의 어떤 규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이 다음 단계의 절차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설 검증은 여러 단계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가설을 설정하고 결정 규칙을 정하는 이 단계가 1단계와 2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일차 가설 검증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이 통계학에 있어서 또 이번 시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잘 복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여튼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